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이고 토요일입니다. 국내 증시도 미국 증시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감 시황이 없습니다. 대신 주말 내내 시장이 물고 있는 재료가 하나 있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나온 소비 지표 두 개입니다. 7월 소매 판매가 전달보다 0.6% 줄었습니다. 시장은 0.1% 늘 거라고 봤는데 반대로 나왔습니다. 14개월 만에 최대 낙폭입니다. 같은 날 8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50일로 떨어졌습니다. 소비가 미국 경제의 3분의 2인데 그 소비 지표 두 개가 같은 날 동시에 꺾인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날 뉴욕 증시는 거의 안 빠졌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미 상무부 인구조사국이 발표한 7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6% 감소였습니다. 자동차와 휘발유, 건축자재, 음식 서비스를 뺀 그런 소매 판매도 0.4% 줄었습니다. 6월 소매 판매는 0.2% 증가였고 이 수치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그리고 미시간 대학교가 발표하는 8월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가 51이었습니다. 7월 확정치가 55.2였으니까 한 달 만에 4.2포인트가 빠진 겁니다. 3달 연속 좋아지다가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말씀드리는 심리지수는 예비치라서 이달 말 확정치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0.6% 감소가 얼마나 큰 숫자일까요?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두 가지로 재보겠습니다. 첫째, 전망과의 거리입니다. 시장은 0.1% 증가를 예상했는데 0.6% 감소가 나왔습니다. 방향 자체가 반대고 거리로는 0.7%포인트입니다. 소매 판매에서 이 정도로 빗나가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둘째, 시간으로 재는 겁니다. 14개월 만에 최대 낙폭입니다. 작년 상반기 이후로 이만큼 줄어든 달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기사 제목에 쇼크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미국 소비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숫자를 열어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 감소분 안에는 성격이 다른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기사들이 지목한 원인이 4가지인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세금 환급 효과가 끝났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대규모 환급금이 풀리면서 소비가 좋았는데 그 돈이 소진된 겁니다. 둘째,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올해는 6월로 앞당겨졌습니다. 원래 7월에 잡히던 매출이 6월로 옮겨간 겁니다. 셋째, 휘발유 가격이 내려서 주유소 매출이 줄었습니다. 넷째, 자동차 판매 대수가 줄었습니다. 이 넷 중에서 진짜로 소비가 약해졌다는 신호는 첫째와 넷째 쪽입니다. 둘째와 셋째는 성격이 다릅니다. 특히 세 번째, 휘발유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소매 판매는 물건을 몇 개 팔았는지를 세는 통계가 아닙니다. 얼마어치를 팔았는지, 금액을 재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똑같은 양의 기름을 넣었어도 기름값이 내리면 주유소 매출은 줄어듭니다. 통계에는 소비 감소로 찍힙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기름값이 내린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데 쓸 돈이 생긴 겁니다. 이게 명목과 실질의 차이입니다. 명목은 금액 그대로이고 실질은 물가 변동을 걷어낸 값입니다. 소매 판매 숫자는 명목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 하나만 보고 사람들이 덜 샀다고 읽으면 절반만 읽은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같이 보는 게 그런 소매 판매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왜곡이 큰 항목들, 그러니까 자동차와 휘발유, 건축자재, 음식 서비스를 빼고 계산한 값입니다. 자동차는 한 대 값이 커서 몇 대 차이로 전체가 흔들리고 휘발유는 방금 본 것처럼 가격에 휘둘립니다. 이걸 다 빼고 봤더니 0.4% 감소였습니다. 전체 0.6보다는 낮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프라임데이 기저효과와 기름값 요인을 감안해도 남은 부분이 여전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숫자는 전부 착시도 아니고 전부 진짜도 아닙니다. 착시를 걷어내도 약해진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지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50일입니다. 이 지수는 사람들에게 지금 살림이 어떤지, 앞으로 어떨 것 같은지를 묻는 설문입니다. 실제로 얼마를 썼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느끼는지를 재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지표의 시장 전망치가 매체마다 다르게 보도됐습니다. 어떤 곳은 54.5라고 했고 어떤 곳은 55라고 했습니다. 집계하는 기관이 다르면 컨센서스도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쪽이 진짜 전망치라고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확실한 건 이겁니다. 전망치가 54.5였든 55였든 실제로 나온 51은 그보다 아래입니다. 어느 기준으로 봐도 하회입니다. 그런데 심리지수는 조심해서 읽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쁘다고 느끼는 것과 실제로 지갑을 닫는 것은 자주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에서는 심리지수가 바닥인데 소비는 계속 늘어나는 구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힌트가 나옵니다. 조사 책임자에 따르면 하락이 특히 두드러진 계층은 고령층과 저소득층, 그리고 대학을 나오지 않은 응답자들이었습니다. 물가가 오를 때 구매력이 가장 먼저 깎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51이라는 숫자는 미국 전체가 균일하게 나빠졌다는 뜻이 아니라 특정 계층이 훨씬 아프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평균값 하나로 전체를 읽으면 이 구조가 안 보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제가 이번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숫자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오를 것 같냐고 물은 겁니다. 1년 뒤를 묻는 단기 기대는 4.3%로 나왔습니다. 7월에는 4.2였으니까 조금 올랐습니다. 반면 5년에서 10년 뒤를 묻는 장기 기대는 3.3%로 7월과 똑같았습니다. 이 두 줄이 왜 중요하냐면 연준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물가가 오를 거라는 기대 자체가 굳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굳으면 임금과 가격이 그 기대를 따라 올라가면서 실제 물가가 됩니다. 그래서 장기 기대가 안 움직인 건 연준에게 안도할 재료입니다. 그런데 단기 기대는 올랐습니다.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이상한 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소비 지표가 두 개나 나쁘게 나온 날 뉴욕 증시는 얼마나 빠졌을까요? 다우가 0.2%, S&P 500이 0.17%, 나스닥이 0.28% 내렸습니다. 거의 안 움직인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런 날은 오히려 오르기도 합니다. 지표가 나쁘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명분이 생기고 금리 인하 기대가 주가를 밀어 올리는 패턴이 최근 몇 년간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 나온 것도 그래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공식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금리 전망에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집계하는 패드워치를 보면 어제 기준으로 9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67%로 나왔습니다. 주 초반에는 인하와 동결이 더 팽팽했는데 지표가 나온 뒤에 오히려 동결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이게 이번 회차에서 제일 이상한 대목입니다. 보통 경기 지표가 나쁘면 인하 기대가 커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표가 나빴는데 인하 기대가 줄었습니다. 시장이 금리 인하 카드를 기대하지 못하니까 나쁜 지표가 그냥 나쁜 소식으로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크게 빠지지도 않는 애매한 자리에서 멈춘 겁니다. 그럼 왜 인하 카드가 막혔을까요? 두 가지가 겹쳤습니다. 첫째가 방금 본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4.3%입니다. 둘째가 기름값입니다. 어제 서부 텍사스산 원유 9월물이 82.4달러로 1.42% 올랐고 브렌트유 10월물은 88.52달러로 1.67% 올랐습니다. 하루치만 보면 크지 않아 보이지만 주간으로 보면 다릅니다. 서부 텍사스산이 한 주 동안 5.4%, 브렌트유가 6% 올랐습니다. 배경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기름값은 물가로 곧장 넘어옵니다. 물가가 다시 오를 재료가 살아있는데 금리를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이 마주한 조합은 이겁니다. 한쪽에는 소비가 식고 있다는 신호가 있고 다른 쪽에는 물가를 다시 밀어 올릴 재료가 살아있습니다. 경기는 약해지는데 물가 부담은 안 사라지는 조합입니다. 이 조합이 불편한 이유는 대응카드가 서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물가를 잡으려면 못 내립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하겠습니다. 이 조합을 두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큰 단어를 붙이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그건 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함께 굳어진 상태를 말하는데 지금은 한 달치 소매 판매와 예비치 심리지수 하나가 나온 단계입니다. 지금 말할 수 있는 건 그 방향의 신호가 켜졌다는 것까지입니다. 반대편 이야기도 공평하게 하겠습니다. 이번 지표를 두고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근거는 자산 효과입니다. S&P 500 지수가 올해 들어 14% 올랐습니다. 주식을 가진 가게는 자산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자산이 늘면 사람들은 소득이 그대로여도 지출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소비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주간 성적을 보면 시장이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그 주의 다우는 0.6% 내렸지만 S&P 500은 0.4%, 나스닥은 0.1% 올랐습니다. 지수마다 방향이 갈렸습니다. 시장 전체가 한 방향으로 겁을 먹은 상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번 지표는 나쁘긴 한데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릅니다. 그럼 개인은 뭘 하면 될까요? 저는 지표를 읽는 순서부터 바꾸시길 권합니다. 세 단계입니다. 첫째, 발표된 숫자가 명목인지 실질인지 확인하십시오. 소매 판매처럼 금액을 재는 지표는 가격이 내려도 감소로 찍힙니다. 둘째, 이번 달에만 있었던 일회성 요인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이번에는 프라임데이가 6월로 옮겨간 게 그것이었습니다. 셋째, 그 둘을 걷어내고도 남는 게 뭔지 보십시오. 이번에는 근원 소매 판매 0.4% 감소가 남았습니다. 이 세 단계만 거쳐도 헤드라인 숫자에 끌려다니는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확인 일정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답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 언제 답이 나오는지를 알아두시는 게 낫습니다.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첫째, 개인 소비 지출 지표입니다. 소매 판매가 물건 위주라면 이 지표는 서비스까지 포함해서 더 넓게 잡습니다. 소비가 진짜 꺾였는지는 이쪽이 더 정확합니다. 둘째, 미국 소매 기업들의 실적 발표입니다. 통계보다 기업이 직접 말하는 매출이 더 구체적입니다. 셋째, 9월 연준 회의입니다. 지금 동결 확률이 67%인데 이 숫자가 앞으로 몇 주 동안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 세 개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쪽이든 확정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국면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표 하나로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한 달치 숫자는 다음 달에 자주 뒤집힙니다. 둘째, 기름값이나 중동 상황을 예측해서 그 예측에 계좌를 거는 겁니다. 호르무즈 협상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고 대부분의 전문가도 모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변수는 맞추려고 하는 대신 틀렸을 때 견딜 수 있는 크기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셋째, 지수가 안 빠졌다는 이유로 위험이 없다고 읽는 겁니다. 어제 지수가 거의 안 움직인 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상쇄된 결과지 위험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상쇄는 언제든 한쪽으로 풀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7월 소매 판매가 0.6% 줄었고 8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51로 떨어졌습니다. 소매 판매 감소분에는 프라임데이 이동과 기름값 하락 같은 착시가 섞여 있었지만 그걸 걷어낸 근원 소매 판매도 0.4% 감소로 여전히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뉴욕 증시는 0.17에서 0.28% 사이로 거의 안 움직였습니다. 나쁜 지표가 금리 인하 기대로 상쇄되던 공식이 이번에는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4.3%로 올랐고 기름값이 한 주에 5% 넘게 뛰면서 9월 동결 확률이 오히려 67%로 올라갔습니다. 경기는 식는데 물가 재료는 살아있는 조합입니다. 오늘 하실 일은 방향을 맞추는 게 아니라 명목과 실질을 구분하고 일회성 요인을 걷어내는 순서를 익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심리지수는 예비치이고 소매 판매도 수정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특정 종목이나 자산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고 지금처럼 재료가 양쪽으로 갈린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내일 정오 정보편에서는 연금을 받는 순서를 다루겠습니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과 국민연금 중에 무엇부터 꺼내야 하는지, 그리고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입니다.